최근 사태 이후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현재까지 정부 채널을 통해 진단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17개국이라며 이 가운데 빨리 보낼 수 있는 나라인 UAE에 수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국가가 무려 150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초기부터 한국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서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에게 한국은 이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와 현황을 매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한국이 가장 위험국으로 인식될 때도 신뢰해준 아랍에미리트에게 한국은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 진단기업들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키트가 전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루 13만 명을 6시간 만에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일부 국가에서는 진단키트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무료로 쉽게 테스트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에서 진단키트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 주에 40만 명 이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한국 일보에서는 미국 FDA가 한국 진단키트가 비상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보도를 내보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청문회에서 마크 그린 의원이 한 발언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한국형 진단키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마크 그린 의원은 한국의 진단키트가 단일 항체만 테스트한다며 복수의 항체를 테스트하는 미국의 진단법보다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일 항체만 테스트하는 진단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국내 진단은 전부 DNA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그린 의원이 말한 진단법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에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일보는 17일 사과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세계 전문가들이 인정하며 최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블룸버그는 국내 분자진단 전문기업 시젠을 언급하며 거대 스위스 제약업체 호프만 라로시 등에서도 믿을만한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시젠은 AI 자동화 기술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을 연구에 투입하는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프랑스 BFM TV 방송에서도 시젠의 진단키트가 소개되며 현재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것 외에도 국내에서 최초 시행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테스트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호주에서 따라하더니 이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들이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 선진국이 이를 따라 도입하고 뛰어난 효율성을 지녔다고 평가했지만 유독 일본만 이 방식이 위험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검체 채취를 위해 1인 진료 부스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드라이브 스루에 이은 워킹 스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전화부스와 유사한 진료소를 설치했다고 주목했습니다. 이어 미국 ABC 뉴스와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도 한국의 워킹 스루를 소개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드라이브 스루를 폄하했던 일본에서도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워킹 스루가 놀랍다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7일 한국에서 20번을 빨아 쓸 수 있는 나노 마스크를 개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희망적인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일두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나노섬유 기반의 마스크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리며 이 마스크는 20회를 반복 세척 후에도 여과 효율이 94% 이상을 유지하며 4000회 굽힘 테스트 후에도 KF80 이상의 성능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2,000원에 불과해 이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한국은 위기를 넘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150여 개국은 한국이 위험하다며 입국을 제한하고 막았지만 한국은 성공적으로 위기를 이겨낸 후 전세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은 전세계와 공유한다. 1만 7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2억 7,200만 명으로 세계 4위, GDP 1,315조 원으로 아세안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2, 3, 4위를 기록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GDP를 모두 합쳐야 비슷한 수준이죠.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를 높게 평가하고 서로 빨리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GDP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5%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데다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을 때도 여전히 4.5%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건, 사모펀드 투자회사건, 국가건 관계없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대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보니 전 세계가 탐내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어느 국가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올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127조 루피아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최근 군경 수뇌부 리더십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네시아는 방위 기술이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홀로는 국가를 지킬 만큼 강력한 전투기나 잠수함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현재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동시에 기술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전세계 무기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자동차며 외식 문화 산업이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을 거머쥐게 될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이 프랑스, 동유럽, 그리고 한국의 무기체계 구매를 평가했고 곧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 유력 주간 신문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협력 사업을 때려치우고 프랑스 다쏘라는 회사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보도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을 내팽개치고 기술만 꿀꺽한 채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에게 충격적이겠죠. 프랑스 언론의 이러한 발표에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그건 단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 딱 잘라 말하며 프랑스의 희망을 담은 보도라고 전했고 방위사업청도 인도네시아가 최근 분담금 추가 지급을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초까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 능력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미세한 오류를 과장하고 왜곡 보도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돈을 주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 현실은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9년 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1조 3천억 원을 지불하고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만들어달라 주문하였고 지난해 4월에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립한 잠수함도 있는데요. 첨단 기술 터득을 통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성장을 그토록 갈망하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소원을 한국이 이뤄준 셈이죠. 잠수함 조립을 맡았던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AL의 부디만 사장은 약 10년 동안 한국이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이라고 말했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직접 군함을 시찰하며 잠수함을 만들면서 기술까지 전수받은 것은 좋은 협업 모델이라 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국영조선소 PAL이 이미 한국의 잠수함 설계에 맞춤형으로 대형 공장을 건설하였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또한 한국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교육받은 상태입니다. 즉 최근 잠수함을 12척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를 선택할 경우 공장을 새로 다시 지어야 하고 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받을 손실을 고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과 최근 2조 원을 투자해 1년 만에 25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짓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두어 2026년에 449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앞지를 계획을 세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섬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세종시.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한국 세종시로 보내 교육받게 하기도 하였죠. 40조 원짜리 수도 이전 사업도 인도네시아가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들 대신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한국을 발전 모델 국가로 생각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